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대 나와 대기업 다니던 아들은 제 가슴에 달린 가장 빛나는 금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달이 산산조각 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까지 하고 돌아와 68 부모 등골을 빨아먹는 괴물이 된 42 아들. 그런 자식이 안쓰러워 뒷바라지해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선고였습니다. 기억이 지워져가며 다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뼈아픈 고백.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뜨겁고도 시린 진실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정명자, 올해 68입니다. 요즘 가끔 그 냄새를 맡는 꿈을 꿉니다. 꿉꿉하고 묵직한 그 기계 기름 냄새 말이에요. 젊은 시절엔 그게 그렇게나 싫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그 냄새가 먼저 마중을 나오곤 했지요. 작업복 하나하나에 배어든 냄새, 머리카락에도 손등 주름 사이에도 새카맣게 끼어있던 그 지독한 기름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 옷을 빨아댔습니다. 삶고 헹구고 또 삶아봐도 좀처럼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냄새였습니다. 세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그 꿉꿉한 냄새 덕분이었어요. 남편의 등판에서 나던 그 기름 냄새가 우리 집을 지탱하는 향기인 줄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직원 15명, 남짓되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지만 남편은 아침 6시면 나가 저녁 10시가 넘어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공휴일도 따로 없었죠. 추석 연휴에도 공장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걱정이라며 하루 한 번은 꼭 들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갑게 안아주거나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법이 도통 없었지요. 애정 표현에 서툰 사람, 원래 성격이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정 어머니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러셨죠. 사위가 도박을 하냐, 한눈을 팔더냐? 한눈 안 팔고 가족만 바라보면 됐지. 뭘 더 바라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단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었고 거래처 납품일은 몸이 아파도 꼭 지켜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밥 한술 뜨고는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가장이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며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줄 때, 아들이 국 더 달라고 그릇을 내밀 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던 시절에는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오는 날이면 아들을 데리고 갈비집에 갔죠. 평소엔 어마디엄한 남편이 그날만큼은 아들 앞에 고기를 구워주며 많이 먹어라 하고 접시를 밀어주던 모습. 아들은 신이 나서 먹고 저는 그 부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자기 공장 얘기할 때만큼은 그 무뚝뚝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참 좋았죠. 아,
저 사람에게 저게 자부심이구나 싶었거든요. 공장 가득 울려 퍼지던 기계 소리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집은 언제나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저희 부부에겐 참 귀한 자식이었죠. 남편은 아들에게 무척 엄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크게 혼을 냈고 거짓말 한 번에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이 자식 키우는 방식이 되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그래, 됐다, 딱 한마디뿐이었지만 그날 밤 저에게는 우리 아들 제법이지? 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표현을 못한 것이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죠. 아마 아들은 몰랐겠지만요. 남편은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랐죠. 공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계 들여다보는 삶 대신 깨끗한 사무실에서 넥타이 매고 앉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나 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신 게 아니라 너를 아끼시는 거야. 목소리가 크신 거지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니란다. 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들 깨워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틈틈이 반찬 만들어 놓고는 저녁 준비를 했죠. 퇴근한 남편 밥상 차려주고 아들 숙제 봐주고 나서야 겨우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살림에는 휴일이 없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그걸 잘 해내는 게 제 보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다녀왔어 하고 들어와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으면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 작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냄새 나는 작업복을 좀 더 오래 들고 있어 줄걸. 빨리 빨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냄새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느껴볼걸. 남편이 퇴근해 현관 들어서는 소리가 들릴 때 어서 와요 하고 한마디 더 다정하게 건넬걸. 그때는 너무 바쁘게만 사느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지나갔거든요. 남편은 내일도 공장에 아침 일찍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믿음,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아들은 공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남편은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묵묵히 밥만 먹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공장에 전화를 한 통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에게 말입니다.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공대 붙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기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남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원래 과묵한 사람이 갑자기 수다스러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장 거래처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들 얘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왔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중에 거래처 사모님들한테 다 들었거든요. 남편분이 아드님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서울에 있는 명문 공대 다닌다고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몰래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밖에 나가선 그러고 다니셨구나 싶어서요.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공장에 잠깐 들른 날 남편이 직원들에게 슬쩍 그랬답니다. 우리 아들이다. 서울서 공부하고 있어.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했어도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은 숨길 수가 없었다고들 하더군요. 아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저 평소보다 저녁 밥을 한 그릇 더 든든히 먹더군요. 그게 그 사람만의 축하 방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들은 참 성실했습니다. 야근도 마다치 않고 출장도 잦았지만 불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걸 보니 역시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였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를 하러 데려왔을 때 인상이 참 똑부러지고 좋았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옷차림도 어찌나 단정한지 대학원까지 나온 재원이었지요. 남편은 그날도 별말 없이 밥만 같이 먹고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괜찮은 것 같더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객이 참 많이도 왔었죠. 남편 거래처 사람들부터 공장 직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남편이 예식장 입구에서 오는 손님마다 악수를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살며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오늘 참 행복하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혼인서약을 하고 며느리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작게 핀잔을 주더군요. 왜 울어?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본인의 눈가도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자존심이 설 테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소식을 물어오면 제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에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모임에서 다들 자식 얘기를 꺼내잖아요. 누구네 딸은 어디로 시집을 갔네. 누구네 아들은 직장이 어떻네. 그런 자리에서 저는 언제나 당당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식 자랑은 어디 가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던데 아들 잘된 걸 마치 제 가슴에 단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으니까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하며 살았나 봅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내려오면 집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손 부지런히 일을 돕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 앉아 요즘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곤 했죠. 남편은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은지 평소 잘 안 마시던 술도 한 잔씩 받았습니다. 아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는 남편의 모습.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 슬쩍 방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그 장면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이 정도면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금메달이 진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겉만 번쩍이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공장이 기울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납품업체가 그만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믿고 외상으로 납품해준 물량이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었지요.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보려 애썼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대출도 끌어다 쓰며 직원들에게는 티끌만큼의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던 날 남편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를 던지고는 돌아서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랑 친했던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며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직원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던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뱉는 게 얼마나 죽기보다 힘들었을까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20년 넘게 산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들 학교 보내고 명절 지내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켜켜이 담긴 집이었는데 말이죠. 이삿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짐을 나르다 낡은 상자 안에서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저는 그걸 한참 보다가 그저 조용히 상자 안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집이 꽉 차버렸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거실이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짐 정리를 다 끝낸 뒤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사는데 지장 없어. 저는 그 말에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사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겁니다. 처음 그 옷을 입고 나가는 날 저는 배웅을 하다 그만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남편에게 들킬까봐 얼른 집 안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식당 주방이었죠.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다 텄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쓰라려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하러 나간 뒤였고 저는 식당 출근 전 잠깐 집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밝고 또렷하던 아이가 목이 꽉 잠겨 있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손에 든 전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며 그간의 사정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조금씩 시작했는데 처음엔 돈이 좀 벌렸나 봅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돈이 되니 욕심이 생겼고 더하다 보니 코인에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몰래 저희 집 전세 보증금도 넣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마나 넣었니? 전부 다요. 거기다 회사 동료한테도 빌리고 빚까지 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 번듯하던 직장을 부모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일도 커리어도 소중한 지금 상황에서 아이는 무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갈등이었다고 말이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그걸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고 있었을 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메마른 입술을 떼었죠. 그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보탤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빈 벽만 바라보았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빛나던 금메달, 그 귀하던 메달이 그날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요. 42살이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와라 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좁은 빌라에 세 식구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지요. 남편이랑 저는 안방을 쓰고 아들은 작은 방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온 아들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방 안이 금세 가득 차더군요. 택배가 하나둘 들어오더니 커다란 모니터가 들어오고 번쩍거리는 키보드며 게임용 의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후회합니다. 네 앞가림 네가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내쳤어야 했는데 좀 쉬다 보면 다시 일어서겠지. 그때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일어나 밥을 먹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면 밤새 나오지 않았지요. 닫힌 문틈으로는 기분 나쁜 게임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 거실은 전기세라도 아껴보겠다고 불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한 낮춰놓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지요. 그런데 아들 방 문틈으로는 밤새도록 번쩍거리는 게임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우리는 숨죽여 불을 끄고 살고 있는데 저 방에서는 밤새 저러고 있구나 싶어서 남편은 그 불빛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아침이면 남편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밥도 잘 안 먹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둘러 일어나 밥을 차려놓아도 됐어. 그냥 나갈게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갈기갈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곧장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갔지요. 그렇게 우리 노부부 둘이 벌어온 돈으로 연금으로 세 식구 입에 풀칠하며 생활비를 댔습니다. 남편 몰래 아들이 안쓰러워 숨뒀던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서 아들에게 쥐어줬어요. 면접 보러 갈 때 차비라도 해라 하면서요.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면서 그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끔은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식탁 위에 둔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이 사라져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 지갑에 손을 댈까 싶어서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인데 그 돈 중 일부가 아들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불판 닦아번 돈으로 42 먹은 아들의 게임 칼 한 자루를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먼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남편이 경비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들어왔는데 아들 방에서는 또 그놈의 게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 방 앞에 딱 멈춰서더니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야, 조현민. 아들이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지 대답이 없자 남편이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내 나이 70이 다 됐는데 엄마랑 아버지는 밖에서 몸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네가 그러고도 사내 새끼냐? 난 널 그렇게 키운 적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서러운 건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쾅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같이 마주해도 눈길 한 번 주고받지 않았지요. 남편은 아들 쪽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보지 않았고 아들은 밥만 입에 밀어넣고는 곧장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보며 오늘 날씨가 춥네. 반찬이 좀 짠가? 하고 억지로 말을 꺼내봤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코인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이고 그 화면만 쳐다봤지요. 가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을 때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반드시 반등합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 소리가 우리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린 건데 전 재산을 날리게 한 것도 결국 저 소리들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듣고 있구나 싶어서요. 한 번은 큰맘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현민아, 그 유튜브 좀 그만 봐라. 보면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지잖니. 아들이 대답이 없길래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니? 이제 너도 마음 잡고 어디 가서 일이라도 시작해야지. 엄마랑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쏘아붙이더군요. 엄마는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잔소리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그 모진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저 아이의 속을 모르니까요.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저쪽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저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키운 걸까? 더 모질게 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더 따뜻하게 품어줬어야 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너무나 고요했거든요.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누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깨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침묵이 참으로 길고도 시렸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꼭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마중 나왔습니다. 말없이 식당 앞에 듬직하게 서 있으면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둘이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왔지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가끔은 슈퍼에 들러 두부 한 모나 계란 한 판을 사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걸 들고 저는 가벼운 봉지 하나 달랑 들고서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중에 그나마 숨통이 탁 트이는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워낙 일이 고되기도 했고 식당 주방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겁니다. 소금을 한 번 넣었는지 두 번 넣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아들이 국 한 술을 뜨더니 인상을 팍 쓰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맛이야? 짜서 못 먹겠네, 진짜. 저는 당황해서 미안해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왜 이러나 싶어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생 국간 한 번 틀린 적이 없던 사람인데 말이죠. 며칠 뒤엔 가스불을 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 가스불 켜놨어. 제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까맣게 타버린 냄비.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불을 끄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깊은 걱정이 서린 눈빛이었죠. 당신 무슨 생각을 하길래 요즘 이렇게 멍해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평일 출근길 버스를 타려고 올랐다가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온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가방에 넣은 기억이 나는데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버스에서 내려 헐레벌떡 집으로 되돌아왔지요. 가방을 다시 샅샅이 뒤졌더니 지갑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나?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식당 일을 얘기하다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 남편 표정이 뭔가 굳어지더군요. 그 얘기 방금 했잖아. 제가 무안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 남편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지은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제가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안방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허둥지둥 찾고 있었지요. 그걸 보던 아들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거 손에 들고 있잖아. 진짜 치매 아냐? 왜 이래 정말 동네 창피하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창피하게. 그 단어가 어찌나 아프던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우렁찬 목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창피해? 네가 창피한 거지. 42살 먹은 놈이 부모 등골 빨아먹으면서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당장 그 입 닥쳐. 아들이 움찔하며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진 사람의 처절한 얼굴이었죠.
남편이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소파에 굳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웠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 짧게 뱉은 그 말이 다였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알았어.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가족 얼굴까지 잊어버릴까봐 그게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한 날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침 경비일을 쉬는 날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도 돼요. 제 사양에 남편은 같이 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경가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시계를 보다가 또 다른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지요. 별것 아닐 거야.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거리는 거겠지.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기억력 검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떤 문항에서 제가 그만 꽉 막혀버렸습니다.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 있는데 괜히 밖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서요. 결과를 듣는 자리에 남편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그 단어 하나만 귀에 박히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의사 선생님께 무언가를 물어봤지만 저는 그 목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어디 딴 데 가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유독 눈부셨어요. 이상하게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따라 햇빛이 참 밝았다는 게 말이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들렀다가요. 반찬거리 사야 해. 남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같이 시장으로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고기를 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던 고기였습니다. 불고기감이랑 제육볶음감을 넉넉히 사서 검은 봉지에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봉지를 보면서도 저도 남편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나서 아들 줄 고기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가는 엄마. 도대체 엄마라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안방에 누웠습니다. 참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피곤한 건지 천장을 보고 누워 있다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흑흑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울음은 더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 철없는 아들, 저 한심한 내 새끼.
그런데도 저 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떡하나.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인데 제대로 밥은 먹고 살까? 병이 겁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찬물로 몇 번 눈가를 두드리고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사온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간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다. 치매 초기란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발 정신 차려라. 못하겠으면 나가서 남처럼 살던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는 그러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간청 같은 말이었지요. 잠시 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훌쩍이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던 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다 만 손을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물이 손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발걸음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방 앞까지 가서 문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안에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남편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문에 기댄 채 다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그렇게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잠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렸다는 걸요. 한참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어둠 속에서 그이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아팠는데 내가 몰랐어. 그동안 눈치도 못 채고 정말 미안해. 저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몰랐는데.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아 얹더군요. 꼭 쥐지도 못하고 그저 조심스럽게 올려만 놓은 그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평생 당신 고생만 시켰어. 그이가 짧게 숨을 들이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처음 시집 왔을 때 고운 손이었는데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공장 뒷바라지 하느라 다 망가졌네. 이제 좀 편하게 해주나 싶었더니 사업 말아먹고 환갑 넘은 사람 식당 불판 닫게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나 만나서 당신 참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는 못난 놈 만나서 평생 속 한 번 못 풀어보고 살게 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어둠 속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그 거대한 거인 같던 남자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이 경비일을 하며 거칠어진 그이의 손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손등이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지요. 당신 없으면 나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나보다 먼저 잊어버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알았어. 됐다. 그 말밖에 모르던 무뚝뚝한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건넨 애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두고 어디 안 가요. 내 기억이 다 녹아 없어져도 내 몸이 당신의 이 눈물 온도는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노부부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은 채 긴 밤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싹 바뀐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밥만 먹으면 곧장 방으로 숨어들던 아이가 식탁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고요한 머무름이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챙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꼭 먹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아들이 부엌으로 오더니 아무 말 없이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힌 칸을 열어 제 손바닥 위에 약 하나를 가만히 올려주더군요. 엄마, 약.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고는 쓱 돌아서서 세수를 하러 갔지요. 저는 손바닥 위에 약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아이가 미안해한다. 속으로 되뇌며 얼른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아들 방의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보니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번쩍거리는 도깨비불 같은 불빛이 사라졌더군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방 안이 적막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거실에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 이긴 척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용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게임 소리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코인 유튜브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기루를 스스로 끄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선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4시였지요. 화장실에 가려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묶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디 가니? 제 물음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잠깐 해보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저 꾹 참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자마자 꼼짝도 못하고 잠이 들곤 했으니까요. 밥도 잘 못 넘길 정도로 지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국을 더 뜨겁게 데우고 고기 반찬을 아들 쪽으로 슬쩍 더 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팔을 올리고 있는 아들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부어 있더군요. 손등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고 어느새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날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기계를 만지던 그이의 손이랑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려나 보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대견하고 미안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그 서늘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외면하는 벽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수고를 묵묵히 인정해주는 쉼표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이 보던 채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슬쩍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그랬어요. 밥은 먹었냐? 아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래, 씻고 나와서 밥 먹어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남편의 그 작은 몸짓 하나, 용기 내 건넨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엔 셋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 바람 좀 쐬러 가자 하더군요.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셋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앞서 걷고 아들이 제 곁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 큰 아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었나 싶어서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칠어진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앞서 걷던 남편이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은 걸 봤겠지요. 남편은 아무 내색 없이 다시 앞을 보고 걸었지만 그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속도를 맞춰주는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들은 물류센터 일을 하면서도 밤이면 자기 전공을 살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유능한 엔지니어였으니까요. 엄마, 이력서 좀 다듬어 봤어. 중소기업이라도 좋으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지원해 보려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잘 될 거다. 우리 아들이니까. 더 많은 말을 얹고 싶었지만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아이에게 제 걱정이 오히려 짐이 될까 봐서요. 부모는 그저 묵묵히 믿어주는 것밖엔 해줄 게 없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이제 조금씩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어떤 날은 내가 왜 부엌에 서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남편에게 방금 한 말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제 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우리 세 식구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전부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빚는 지늘기 아니라는 것을요. 무조건 감싸고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모진 말로 깨우쳐야 했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어 스스로 날아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아이가 저렇게 단단하게 제 발로 서려고 애쓰고 있으니 제 기억은 조금씩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다시 일어서고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아 다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응, 현민아. 내가 엄마 기억할게. 엄마는 이제 힘들게 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들의 손이 참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젊은 날의 남편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정말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